새누리당이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이걸 당론으로 일단 정했잖아요. 야당이 그 밥상을 받기만 받으면 대통령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6월 조기 대선을 하면 새누리당은 새롭게 이 정당을 건설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째 후보를 못 찾아냅니다. 야권끼리 후보를 경쟁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어떻든 야권에서 이 문재인 후보 혹은 이재명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렇게 경쟁 관계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일단 내각부터 완전히 중립 내각으로 될 테니까 이 야권으로서는 차기 대권을 이 쟁취하는데 권력을 이양받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에 올라섰을 텐데 그 밥상을 민주당의 지도부가 차버린 거예요. 지금 탄핵 소추안으로 가잖아요. 이건요 황교안 체제로 가는 걸 이 야당은 못 막습니다. 막는 길이 없어요. 야당으로서 엄청난 실기를 한 거예요. 네네. 저는 다르게 보는데요. 저는 각 정당들이 이 사태를 두고 손익계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더민주가 대선을 빨리 할수록 유리하죠. 네. 왜냐하면 새로운 후보가 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수록 기존의 그렇죠. 1등 후보가 유리하니까. 저들이 뭐 전열이면 정비가 안 예. 됐으니까.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등장도 어려워지는 거. 네. 그러니까 손익계산을 따지면 당연히 변호사님 말이 맞죠. 근데 저는 이 사안은 그런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선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원하고 있어요. 주권자들이. 그래서 이 원칙에 입각해서 이 사안에 대한 것이 옳았다고 보고요. 탄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좀 맞다고 늘어지더라도. 봐요. 예, 늘어지고 보는데 맞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 얘기는 이제 어떻든 탄핵을 하면 예. 어떻든 탄핵으로 가면 예,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탄핵 소추안 가결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대통령은 이 사임하려도 사임을 못 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체제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해석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물론 압니다. 탄핵이 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냐 없냐는 문제도 예. 있다는 학설과 없다는 지금 학설이 야당 일부 예. 법률가들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국회법 134조는요. 탄핵 소추안에 있어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된 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유일한 조항입니다. 아 근데 다른 그거는 앞에 문제니까. 임명권자라는 예?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 국회법상. 아니 그건 일부 야당의 법률가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국회에서 또 사과는 했어요. 사과하면서 나 사과했다고. 그대로 공개 계속 사과는 하되 계속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장지원 의원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제 기능을 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그 발의안에 누가 서명하고 누가 서명하지 않는지 누구의 서명 때문에 누구의 서명 불참 때문에 탄핵안 발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누구의 불참으로 인해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지는 분명히 제가 끝까지 국민과 공유해야 하겠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한 거예요. 의결권을 왜 침해해요? 의결권 침해한 거죠. 왜요? 찬성 반대 주제로 공개를 해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압박이 돼요? 왜 자기 아니죠. 소신대로 하는데. 그건 아니죠. 찬성 반대로 그 본인이 뭐 직접 표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왜 공개를 해요? 그걸 공개를 해서 왜 그 대중에게 이 사람은 찬성하고 이 사람은 반대하고 이 사람은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대중들도 아니죠. 신문 보면 다 알아요. 대중은 나름대로 언론 보도를 보고 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원이 하면 되고 동료 의원이 하면 동료 안 되는 의원이 게 어떻게 같은 동료 의원이 그 의결권을 침해를 해요? 있어요. 그 의결권 침해 안 돼요. 아니요, 나는 의결권 어차피 침해라고 투표할 봅니다. 때 이건요. 투표소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찍는데 왜 침해가 돼요? 예, 지금 특히 탄핵에 있어서는 무기명 비밀 투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갖고 찬성, 반대, 주저 이렇게 그 해서 자기가 제가 알기에는 반대하는 게 명확한 의원들만 올린 걸로 아는데요. 아니요, 찬성 올리고 반대 올리고 주저 이래서 올렸습니다. 주저는 이제 뭐 이제 없으면 주저지. 예, 없으면 주저 이래서 주저. 올린 건데 그건 동료 국회의원들이 대표권 그리고 의결권을 침해한 그건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미국 의회만 하더라도 롤콜 보트라 그래서 네. 한 사람씩 호명해서 찬반을 묻는 경우 아니, 의결 방법도 아니,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인사에 관한 이거는 거라. 기본적으로 무기명 비밀 그러니까 투표의 인사에 원칙이잖아요. 관한 거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예, 되는 그 문제와는 거예요. 다른 문제란 문제가 말이에요, 되는 건데 이게. 그건 이제 국회의원들이 윤리위원회 제소해서 한번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지금 우리가요. 지금 왜 지금 이 난리를 지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이 틀을 파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불하면서 탄핵하자고 얘기하는 표창원 의원이 헌법의 가장 기본 원칙을 지금 깨고 있잖아요. 양심의 자유요? 무슨 양심의 자유 깨는 거죠. 저 같으면 압박 안 느낄 것 같은데. 아니죠. 왜냐하면- 압박을 느끼고 안 느끼고 그거는 가득 상관없는 문제예요. 아, 그래요? 이미 그 행위 자체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거예요. 그리고 대의 정치에 있어서 의결권, 대표권을 침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 그 검사란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나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윤석열 팀장이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네. 칼로서 상처를 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좀 창 들고 처음에 또, 고민했다고 뭐. 또 상처를 주란 말이냐. 처음에 고사했다고 예. 그러죠. 나는 참 그 말을 멋있게 봤어요. 아, 이 친구가 그 문제 때문에 참 좌천당하고 하면서도 지금 평검사죠? 고급 검사죠. 아 그래요? 예. 원래는 검사장급 예.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참 괜찮은 친구구나. 그런데 난 내가 같으면 끝까지 그 수락을 안 했을 겁니다. 어떻든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정권과 척을 진 검사고 그리고 박 대통령 쪽을 한번 수사를 하다가 이 좌천이 됐던 사람이고 이 좋은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수사팀장으로 앉혀놓으면 거기에 나온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편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쉽게 수긍이 되겠느냐. 하는, 불편할 수도 예, 있죠. 근데 사안이에요. 이제 이 윤석열 씨가 한 말이 몇 가지 좀 많이 알려진 말들이 있는데 국회 국정감사인가에 출두했을 때 그때 최동욱 검찰총장이 이제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좀 네네. 엄정 수사를 하니까 그 혼외자 문제를 네네네. 들춰내서 쫓아냈다 이거 아니에요? 그때 새누리당 소속의 어떤 의원이 이제 최동욱한테 충성하는 사람 아니냐 당시. 정가빈 의원이 그때. 예, 예. 그렇게 물으니까 저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지 저는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 말대로만 하면 그 반대 해석을 하면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지도 않는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하니까 이 윤석열 검사가 그 얘기를 또 하나 했어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을 하면 네네.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검사냐. 예. 예, 그래서 그거 참 명언이다. 아 이게 명언 제독이더라고. 그런데 일단 박영수 특검이 잘할 겁니다. 나는 박영수 특검을 신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세월호 7시간 하고 뭐 최태민 씨 관련 뭐 이런 얘기도 좀 다루겠다. 예, 아니 뭐든지 다 그거는 뭐, 다 다루겠다고 자기가 명확히 한 것보다 기자들이 자꾸 묻잖아요. 아마 박영수 검사 보기에는 자기가 이 중수부장 할 때 하고 지금 이제 취재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뭐 조그만 한마디만 또 카메라 샤고 확 쏟아지고 하는 시대니까 처음에 뭐 물으면 못 모르고 무슨 뭐 검토해보죠 이러면 그게 대문짝만하게 나오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세월호 7시간뿐 아니고 강제 수사 가능성 같은 것은 아마 아차했을 거예요. 사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은 거의 뭐 통수자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얘기를 박영수 특검도 네. 했어요. 그 강제 수사는 형사 소출을 전제로 한 거라서 적절하냐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러나 이제 원천적으로 안 국민이 하겠다고 바라면, 배제하지는 네. 않은 거죠. 아, 검사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가 좀 됐어요. 그 김경진 의원 국민의당 그분이 검사 출신이에요. 예, 부부장 검사 광주지검에 근데 검사할 때 되게 유능했을 것 같아. 제가 보면서 놀랐는데 그 청와대 의무실장하고 경호차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데요. 진짜 질의를 하더라니까요. 그 똑똑해요. 소리도 안 지르고 화도 안 내고 뭐 괜히 쓸데없는 뭐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그냥 탁탁 물어보는데 핵심이 그거예요. 소위 보안 손님이라 그래가지고 최순실 씨가 그 부속실 안봉근 비서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들어오기로 약속 잡고 청와대 차로 들어오면 그냥 들어갔대잖아요. 네네네. 입지 안 남기고. 그런데 경호실에서 뭐 갖고 들어가는 거는 체크를 했대요. 뭐 의료 장비라든가 뭐 이런 거 갖고 들어가는 거. 왜냐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랬는데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그 보안 손님 기재와 관련된 것을 샘플을 하나 출력해서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11월 19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료 장비 지참 들어가심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그 서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없습니다. 분명히 뭐 의료 장비, 말씀이 가방 이런 아니고 거는 경호처장께서 저에게 한 장을 출력해 와서 보여주신 내용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김상만 의사라든지 김영재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안 손님의 형태로 부속실에 직접 들어가서 대통령을 진료하게 되면 그러면 청와대 의무실에서는 그 사실을 자동적으로 파악하게 됩니까? 아니면 파악을 못할 수도 있습니까?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김상만 씨라든지 아니면 김영재 씨가 간단한 의료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서 곧바로 관저에서 의료 시술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가정 상황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걸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저런 거지 국정조사 청문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안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그게 구체적으로 정보를 끌어낼 수도 있지만 어떤 가능성을 알려주는 정보를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호실의 답변이나 혹은 의무실의 답변만 믿고 그날 진료 행위가 없었다. 이것을 단정하기 어렵겠구나라고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하겠더라니까요. 그러면 이거 보안 손님이 누가 왔고 그것만 딱 조사하면 나오잖아요.